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사연이라고 적혀 있는데 질문입니다. 디젤님이 잠깐 얘기 나누던 중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자, 우선 질문을 주신, 고맙습니다. 질문을 주신 팩스 디젤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런 질문 주셨네요. 여러분도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질문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어리면 갈팡질팡하게 될까요? 탄도왕님도 아까 사연자분도 저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추가하자면 나도 그렇습니다. 이 붕어형 저도 그래요. 아니야, 나뿐만 아닐 거야. 채팅창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갈팡질팡한다. 이게 일개 개인의 얘기일까? 그냥 이 질문을 보내신 팩스 디젤님과 탄도왕님, 아까 사연자분, 이 세 분만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극히 일부의 얘기일까요? 갈팡질팡한다. 근데 여기 보면 나이가 어리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도 갈팡질팡합니다. 나이가 먹어도.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단지 나이 어릴 때 헤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도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사연도 접해봤는데 그분들도 사연이 그거예요. 방황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인생에서 갈팡질팡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얘기. 공감하십니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갈팡질팡 안 하고 자기 인생 사는 사람 존재하지 않을까요? 있겠죠. 있는데 그 사람도 단 한 번도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그건 절대 없을 거예요. 갈팡질팡 했다가 마음 다잡고 준비 잘해서 뭔가 원하는 거 성취한 사람이 있어도 살면서 단 한 번도 갈팡질팡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살면서 지금 이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질팡이 연속이었던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헤매는 사람들. 자, 여기 위에 보면 전제를 깔았어요. 우리 디제님께서. 왜 나이가 어리면 갈팡질팡 하게 될까? 일단 한국 사회에서 자,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인생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이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는 특히 디젤님한테는 굉장히 뼈저리게 들릴 겁니다. 이 1번의 단어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존중받으면서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뭔가 하고 싶어요. 꿈이 있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존중해주고 밀어주고 해서 나이 먹어서까지 그 꿈을 계속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 야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너한테 안 맞아. 그런 거 할 거면 나가. 너 한 번만 너 그런 거 하겠다는 소리 나오면 너 밥 굶을 줄 알아. 호적에서 팔 줄 알아. 학교 안 보낼 줄 알아. 이렇게 으름장 놓고 해가지고 우리 그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 참아가면서 억눌려 가면서 그냥 부모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잖아요. 선택권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잖아. 차라리 내가 한 번이나 선택해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좀 원했던 대로 살아보면 갈팡질팡을 하더라도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다수의 청년들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철저하게 억눌려 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 보면 이게 디젤님도 공감해 하실 거예요. 디젤님 뭐냐 하면 디젤님 외고 나왔잖아요. 특목고 나왔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으면서 난 공부 너무 재밌어. 공부가 천직이야. 세상에 공부하고 재밌는 게 없어. 그렇게 막 눌러라 거리면서 공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내가 그 학생들의 얼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뭔가 하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자들 열심히 하니까 내가 왠지 안 하면 거기서 왠지 내가 밀려날 것 같고 밀려날 것 같고 뭔가 내가 밀려나서 왠지 거리가 벌어지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안 원해도 끌리지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었잖아. 맞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를 어떻게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구역질 나고 하기 싫어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참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참고 해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디젤링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 제가 할 만큼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제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저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제 하고 싶은 것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욕심이 가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원할 테니까 한번 가보렴.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디제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수라든 삼수라든 사수라든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의대를 가라고 했잖아. 물론 선택권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선택을 했었나라는 그 의문이 들 정도로 선택권이 없었어요. 뭔가를 선택도 안 해보고 뭔가 그 선택을 해가지고 달려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야. 목적지 없이. 어, 자, 선택 없는 자, 강요받는 죄송합니다. 제가 피곤해가지고 삶을 지속하다 보니 목적 없는 수동적인 삶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젊은 10대들 지금 중고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좀 충격적인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제님도 아마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서울대 재방송 그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콩국 나오신 분
이영규님인가? 그분이 이제 서울대 이제 컴공 이제 졸업하시고 대학원까지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원 쪽 가실린 것 같아요. 그분이라고 대화를 나누다가 좀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들었냐 하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목적이나 꿈이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한 80% 정도는 자기가 이 대학교로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부모님 시키라고 이제 그 부모님 원하시니까 정말 원하시니까 자기 자식 서울대 가는 거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 가는 학생들이 다 모인 곳인데 정말 잘하고 정점 있는 사람들 뭔가 다를 것 같았는데 그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에서 그 정도라면 그럼 서울대보다 좀 낮은 학교는 어떨까요? 내 명문대생 중에서요. 직접 물어본 겁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서울대 출신자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도 뭔가 공부는 하고 있는데 목적 없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이유 없는 공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목적이라는 걸 마음속에 품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육. 뭔가 부모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수동적인 교육을 반복해서 어떻게 대학교를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서는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서울대생들도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부모님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야 서울대 나왔으면 우리 자식 무조건 잘 되겠네, 부자 되겠네, 성공하겠네, 이 기대치가 만빵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나도 눈이 높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뭐 사교육도 많이 보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나는 투자입니다. 인풋을 엄청 넣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나중에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까지 갔으니까 뭐 한 자리 꿰차겠지.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돈 엄청 많이 버는데 들어가서 우리한테 좀 보답 좀 해주겠지. 그런 마음 안 품을 것 같습니까? 품어요, 여러분. 많이 품습니다. 많이 품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도 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내가 서울대 다니니까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서울대생이라고 쉽습니까? 서울대생이라고 쉬워요? 서울대생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기업 그냥 뭐 쉽게 들어갑니까? 요즘에 또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막상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해야 그 기대치를 만족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목적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어떤 기업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것도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서울대생이. 그럼 이게 비단 서울대생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연고대, 뭐 서강대, 한양대, 뭐 이 밑에 대학들은 더 심하겠죠. 비슷하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막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갈팡질팡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 근데 정말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많은 재벌이들 숨 막히는 게 그겁니다.
정말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어, 어떻게든 뭐 이력서에 뭐 하나 더 적으려고 진짜 자격증 몇 개나 더 따고 토익의 점수 좀 우위를 점하려고 토익 공부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 딴 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서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가는 건 다 어떤 그런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이든 뭐든 간에. 그래야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 원동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어떤 그런 원동력이 안 생기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 사람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가지고 싶고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뭐라도 되겠지. 일단 이 마음에 굉장한 그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정. 다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팩스 디자인마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음? 좀, 자격증 따고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막 답이 없잖아, 맞죠? 그냥 말 그대로 열심히만 하는 거죠, 열심히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제 산을 꼭 정복할게 하면서 최단거리를 달려가는 거하고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뭐 방 3칸짜리 뭐 집을 짓겠다 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재도 구입을 하고 땅도 고르게 하고 뭐 설계도 보면서 하잖아요. 차근차근 가죠. 근데 그냥 집이나 지어야지 하면서 집을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백날 지어보세요. 집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져요. 저 인생이라는 것도 나는 뭐 건축이라 생각하거든요. 꼭 집을 지어야 건축이 아니라 건축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 뼈대나 그 뭐 설계도가 있어야 돼. 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나름의 나한테 맞는 그 적합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맞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 근데 제가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로드맵과 어떤 설계도가 없어요. 그냥 남들한테 맞춰진 내 기준이 아닌 남들한테 맞춰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데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은 남의 인생인 것 같은 느낌. 특히 디젤님, 특히 디젤님은 이 말에 정말 공감할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뭔가 내 인생이 남들의 행복을 비춰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정말 내 행복은 건사하지 못하는.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인생 안에서 뭔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정작 내 인생에서 행복은 한 번도 못 누리고 그냥 남들 입맛에 채워주기 위해서 그 남들 입맛이라고 하면 뭐 주변 사람들 부모님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한테 만족과 어떤 그런 좋은 자식이고 싶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희생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난 그게 제일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나고 행복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좀 잔소리 듣고 좀 막나니 소리 들어도 자기 인생 좀 막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DJ도 좀 그런 인생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좀 막대들고 뭐 좀, 어? 좀 반항아처럼 불어도, 내 할 거 하면서, 내 인생에 뭐 좀 할 거 하면서 뭐 뒤 안 돌아보고, 뭐 남들이 봤을 때 좀, 뭐 한량같이 좀 보이더라도, 뭐 어때 내 인생인데. 어차피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지. 부모님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선배들 친구들하고 다른 일이나 공부를 해도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원래 그런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정말 잔인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원래 그래요. 네. 개인의 자유와 주관을 존중해 주기는커녕 어, 집단의 집단의 모습에 내 모든 것을 맞춰 나가야 하며 그럴 자신이 없거나 거부하면 가차없이 공격당할 수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차도 다 똑같은 차 타고 맞죠? 비슷한 자차에다가 비슷한 색깔에다가 여러분 시내 같은 데 가잖아요. 특히 대구가 보면 보수적이에요.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아는 방법은요. 대구의 동성로나 중안로를 가면 됩니다. 시내죠. 시내를 가면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 옷이 다 똑같이 입었어요. 신발도 똑같아요.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진짜 뭐 하나 유행한다 하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정말로. 워너프린 공할지 모르겠지만 한창 몇 년 전인가? 한 6, 7년 전인가 왜 파자마 같은 바지 있죠. 통 넓은 바지. 그 여자분들 유행했어요. 시내 가니까 10명 다 10명 10명이 지나는 게 10명 다 그 바지 입고 있어. 그 못배 바지 같은 거. 왜 경상 스타들이 파자마 바지, 잠옷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바지. 다 입고 있어요, 그거. 물론 그게 편하고 좋아서 입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유행이니까 입는 거죠, 유행이니까. 근데 그게 웃긴 게 그게 편하고 좋으면 내년에도 입고 내후년에도 입어야 되잖아. 근데 그 해당 그 연도에만 있는 거예요, 연도에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나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잖아요. 눈치를.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치고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왜냐? 눈치를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대가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 대가라는 게. 아무리 회사에서 뭐 자율성을 유지해준다더니 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더니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 따시면 존중 안 해줍니다.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회사 내에서 내가 개인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싫은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라 할지 아세요? 혼자서 그렇게 튈 것 같으면 사업하든가 나가서 사업하든가 회사에서 이렇게 튀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지랄이야. 그게 좋으면 네가 사업하면 되잖아. 나가서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욕먹잖아.
팀원들 관리 안 하냐고. 이런 공격을 몇 번 당하잖아요. 이런 질책을 몇 번 당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초년생 때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왠지 회사 가면 내 의견 잘 들어줄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가 있잖아요. 몇 번 데이고 나서는 철저하게 순응합니다. 아니면 못 참고 나간다거나 둘 중에 케이스예요. 둘 중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난 그렇게 못 살겠다 해서 나간 사람이 있고 회사를 다니기도 마음먹은 사람은 철저하게 순응하는 거예요. 뭐 나가서 마땅한 답이 없으면. 지금 그러니까 회사에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순응하는 사람이죠. 학원 강사 한다고 했더니 약주 안 산다고 수근수근하고 공격한다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말 들으시면 제가 굉장히 뼈 때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섯 번째는 갈팡질팡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걸 물어봐도 마땅한 해답을 못 얻어요. 그냥 참고 하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 하라고 해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무슨 답이야 그게. 만약에 뭐 공부 때문에 힘들다 하면 어? 너희 때는 다 그런 거야. 어?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네 방에 들어가서 문제집 풀어.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디제님도 아마 부모님한테 내 공부 너무 힘들어. 잠깐 쉬면 안 될까? 오늘은 정말 공부가 안 돼. 머리도 아프고 하루만 좀 쉬게 해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아직 너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구나. 어, 네가 아직 세상 무서운 맛을 못 봤으니까 이렇게 약한 척 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답이지? 몽둥이가 답이지? 여보, 골프채 꺼내와봐. 가면서. 이 자식이, 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뭐? 하기 싫어? 그럴 거면 시당 태어나지 말든가 하면서 막 해초리로 탁, 탁, 탁. 아마 이런 집 많을 것 같은데, 강남 학군에서. 예. 이렇게 맞고 자란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분명히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 어?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하면서 뭐 태어나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좀 심한 말이고 아마 이런 말은 하실 것 같아. 네가 여기 이 강남권의 생활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것도 못해가지고 성이 돼서 어떻게 버틸려고. 넥타이 메고 50층 오피스 빌딩 39층에서 일하려면 4시간 이상 자지 말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남권의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식들한테 굉장히 호통을 많이 쳐요. 그래서 자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참고로 DJ는 강남 파라콘 출신입니다. 예.
강남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저도 이게 아니기라고 믿고 싶은데, 야, 놀랍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예전에 그 뭐야, 어, 그 MBC 예능 중에 그 부모하고 이제 자녀분이 같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부모하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연예인 부모님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 이제 자녀 이제 교육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관찰 이런 거 보여주고 패널이 나가 지적하고 전문가 상담하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녀가 굉장히 힘들어요. 곧 그 중학생인데 공부를 잘해. 전교에서 놀아요. 중3인데 자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가. 너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어 하니까 야, 나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그냥 애들하고 좀 놀고 공부할 거 하고 그냥 좀 그렇게 좀 지내고 싶다 하니까 어머니가 안 돼. 너 그런 말 꺼내지 마. 너 자만 말고 외국 갈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딱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욕 엄청 먹었어요. 네,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녀가 그 얘기 듣고 얼굴이 죽상이 돼버렸어요. 어, 얼굴 죽상이 돼버렸어. 내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지 내가 봐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 중상의 표정이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방송에서. 내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봤거든. 유튜브에 그게 있어요 아마 찾아보면. 아니, 중3부터 그렇게 자식들한테 억압을 가하면 성인 되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시작이겠지. 이게 맛백이면. 와, 내가 삼자이지만 숨이 턱턱 막힐 것 같더라고. 왜 어머니께서는, 왜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께서는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선택하거나 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를까요? 나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항상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장 단순한 거에 답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들도 자기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강요받듯이 살아온 거예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철저하게 강요받아 살아왔어요. 철저하게. 뭐 디젤님 아버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디젤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런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선다.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너 하나의 우리 식구들하고 네 동생들, 이 형제들 다 딸려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어, 허튼가하면 안 된다. 아마 그런 가정하에 자라신 분이 가능성이 보통 독한 분들이 보통 그래요. 왜 냉혈한이나 독한 분들 있죠. 예, 반으로 찌르면 원래 그래요. 원래 야망이 원래 있잖아요. 원래 태어나면서도 야망이 강한 사람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태생적으로 야망이 강한 사람 없어. 대부분 내가 봤을 때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그 내가 보면 그 디젤님 그 아버지 얘기하면 그 여러분들 그 드라마 하얀 거탑 아시죠? 하얀 거탑. 하얀 거탑의 주인공인 장진혁 교수가 생각이 나요. 장진혁 교수가. 거기 보면 굉장히 외과 의사 성공했는데 굉장히 성취욕이나 그 수술 욕구가 굉장히 장난 아니잖아요. 욕심이 굉장히 엄청 크거든요.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마지막에 이제 그 담관은 걸려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거탑이 다 무너지는데 그가 이제 그 드라마 보면 그 10분가 보면 자기가 과거를 해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장진혁 교수 이제 유년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호르몬의 밑에 자랐고
그 호러머니가 이제 유일하게 바라보는 거는 그 아들내미 혼자나 말내미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 바라보고 이제 무신양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것을 답습을 하게 된 거죠. 판단하게 된 거죠. 나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 대신해서라도. 그래서 그 시골 학교에서 이제 보면 왜 그 이제 배경이 명인대학교. 그 명인대학교가 서울대학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 수석으로 이제 합격했다고 막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들어가서도 잠 안 자고 그냥 맨날 뛰어댕기고 남들 잘 때 공부하고. 그래서 옆에 이제 선배가 야 잠 좀 자자 하면서 하니까 이제 잠 자는 게 아니라 그 스탠드 라이트를 A4 용지로 가려가지고 빛 안 보이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게 이제 나와요 드라마에서. 처절하죠, 맞죠? 굉장히 처절합니다. 아, 이지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는 어, 네 동생들은 구사치고 너는 정말 잘 돼야 돼. 음? 네가 잘 돼야 네 동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어, 우리 집안 일으킬 수 있다. 아유 이지아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고 한다나요. 그리고 형제들도 어, 그 아버지한테 바라는 길이 엄청 크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안에 빨대를 여러 사람이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모든 가족이 거기 빨대 꽂는 거. 연예인도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야망이 커진 거야. 독해지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게 무조건 자기 의지를 산 건 아니잖아요. 뭐 그게 본인한테 정답인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공부라는 건 안 할 수 없겠지만 꼭 공부가 답은 아니잖아요. 공부가 무조건적으로 뭔가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공부가 주는 어떤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지식이 세상을 뒤바꿀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철저하게 강요, 선택이나 해본 적 없고 철저하게 강요받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신들도 배우다 보니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야. 선택받지 않고 강요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시기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이 또래 친구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뭔가 인생을 즐겼다거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그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젊어서 뭔가 뭐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살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보면 좋은 부모님들을 왜 이렇게 보면 자녀를 약간 좀 방임하다시피 키우잖아, 방임. 어, 그, 왜, 그 보면, 디제니 보면 공부를 잘하는 집안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공부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자식한테 너 무조건 1등 돼야 돼. 너 서울대 아니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자녀가 그냥 스스로 알아가지고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를 간 케이스도 있거든. 근데 그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게 예전에 그 인터뷰를 봤는데 도대체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 부모님께서 항상 편하게 해주셨다는 거야. 단 한 번도 뭐 매를 든다든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고생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예. 그리고 그 얘기가 다 기억나요. 공부가 하기 싫으면 공부가 안 맞으면 공 말고도 먹고 사는 법 많으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네가 원해서 해야지. 공부를 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라.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보통 이게 대한민국 부모님이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죠, 이게. 정말 힘든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이 교육 현실에서 잘 나오기 힘든 케이스죠, 이게. 잘 나오기.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강요만 무지하게 받은 거예요, 강요만. 그래서 그게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 강요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 그게 어리석었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없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게 답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습을 해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고 세습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부 쪽은 세습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되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운동선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식이 운동선수 잘 된다는 보장 없거든요.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머니가 가수라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노래 가수로 데뷔해서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조선 왕조냐고요? 조선 왕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병폐입니다. 유교적인 병폐. 자녀 세습.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씨를 뿌리고 후손을 남기고 후손을 잘 남기려면 자녀한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세습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녀 후손들한테 내가 가진 유전적인 어떤 가치를 남기는 거잖아요. 공부도 유전이죠. 유전. 근데 그 유전이 100%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0%. 어느 정도 유전이 될 수 있어도 전적으로 유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자식과 나는 다르잖아요. 다른 개체인데 똑같은 개체로 본다는 거야.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넌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특히 디제님 그 아버지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그 아버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피가 흐르는 푸르는 자식인데 그러면 넌 나랑 다를 게 없어. 그 말인즉슨 너도 나처럼 하면 의대 갈 수 있어. 못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그걸 모르니?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디제님 이 아픈 데를 탁탁 건드려 죄송해요. 이게 아픈 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대한민국 부모들이 많이 써먹는 방식이야 자식들한테. 분명히 내 피가 흐르는 우리 자식이 맞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적 능력 이 근성들이 자식한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될 텐데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되죠.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다르다니까. 다른 객체예요. 다른 개성과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어. 유전이야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100% 유전은 안 되죠. 100%.
100% 유전이 안 된다는 사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뭐 운동 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게 증명이 되는데 왜 부모님들은 왜 그 고집을 꺾지 못하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10대들이 방황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방황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거를 부모님이 기대 때문에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면 뭐 디제님도 아시겠지만 왜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등교할 때 보면 표정이 축상이에요. 뭐 어디 끌려가는 사람 같아. 도축을 했던 소란 돼지를 보는 것 같아요. 좀 심한 얘기로. 도사장이 끌려가는. 오늘 장난인 것 같아. 근데 하교할 때 보면 표정이 무슨 뭐 탈출한 기분이에요. 뭐 탈옥수 같아, 탈옥수. 그렇지 않습니까, 디제님? 학원 들어갈 때는 축상인데 학원 이제 끝나고 나올 때는 표정이 무슨 어디 뭐 해방된 무슨 독립투사 같잖아. 무슨 광복절인 것 같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래 표정이 축상이지 않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하니까 표정이 축상인 거 아니야. 그리고 하기 싫은 걸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표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탈출했던 기분이 드니까. 고등학생도 보면 그렇다니까요. 학원 들어갈 때는 학원 들어갈 때는 표정이 너무 침울해요. 표정이. 어? 아, 도망가고 싶다. 아, 뛰쳐나오고 싶다. 등교할 때도 있잖아요. 표정이 10대들 표정이 아니야. 한 나이 4, 50 먹은 그 아줌마 아저씨 얼굴이에요. 그게 10대들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자 끝나고 나온다. 그러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나이 때 표정이 나와. 와, 이게 굉장히 희비가 엇갈린다니까, 여러분.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요. 아마 우리 저 PX 디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겠죠. 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표정이 너무 달라요. 너무 극단적으로 산만됩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자꾸 기대하시고 보내니까 하는 거죠. 음.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키더라도 자식이 어떤 직업이 가고 싶고 뭐가 되고 싶은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로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뭐야 원어플님도 아시겠지만 그 수성구 범어동 가면 부모님 대다수가 의치한약수 보내려고 안간에 쓰잖아요. 의치한약수. 근데 그 중에 의치한약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은 사람도 졸라 많을걸요. 안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부모님 자꾸 의치한약수 가라고 하니까 맞잖아요. 강요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학원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태를 왔던 50대 은행 지점장 얼굴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하세요. 어린애들이. 특히 10대들이 보면 팔자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팔자주름. 이거 미간에 주름도 많고. 그래서 얼굴이 보면 원래 주름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름이 없어야 돼. 근데 이 주름이 있는 애들이 많아. 특히 여학생들. 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주름지기 쉽거든요, 얼굴에. 이 미간 특히. 벌써부터 할머니 주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표정이 드러난다고 이미. 그래서 이게 설령 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간다고 칩시다. 대학교 가면 끝납니까? 아니잖아. 대학교 가면 아 이제 수능 치고 성공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압박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는데 더 레벨이 높으니 이제 또 압박감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선생님도 있었고 나랑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그 동년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나를 잡아주는 학원도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니까 그런 선생님도 없고 뭐 학원장님도 없고요. 친구들도 없어요. 그냥 내 혼자서 다 해야 돼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많은 대학교 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대입병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방황하는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중2병은 들어봤는데 대입병은 도대체 뭐야? 아니 성인이잖아. 성인이고 자유 몸이 됐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술 담배 피워도 되는데 왜 대입병 걸리는 거야? 보통 대학교 2학년 되면 좀 수업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억지로 공부했는 그 이제 그 어떤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있을 때 옆에 잡아주는 사람이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원래 하기 싫었는데 성인이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맨날 술 담배 피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수업 빠지고 하면서 학점 어, 날라먹고 2학년 때 되니까 1학년 때 기초가 없으니까 2학년 때 되니까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학년 때 방황 엄청 많이 하죠. 편입할까 말까. 왜냐면 2학년 때 편입해야 3학년 때 이제 딴 데 갈 수가 있으니까. 아, 가출해가지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갈팡질팡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뭔가 진로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어려워하고,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 우리나라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시키는 것만 강요해왔지. 이게 왜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까지 와가지고 방황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방황하고 성인 되고 나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 10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교육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팩스 이젤님? 이런 교육을 강제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정착이 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런 교육을 유지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세 글자로 기득권이라고 부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면 디젤린 집안도 포함이 됩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왜냐? 기득권층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현명해지고 통찰력을 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민들이 자신들의 룰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걸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인생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경제관념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왜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좋은 걸 왜 안 가르쳐 줄까요?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는 오히려 더 있어요. 국영수보다 난 개인적으로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테크로 경제관념이라든지 인생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좀 자기만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가르쳐 줄까? 쓸모 없는 게 아니라 쓸모 엄청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쓸모 있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기득권들이 일반 서민들을 다루려면 시키는 대로 이유 없이 따라주는 사람,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따라주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기득권이 시키는 대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국민들이 계속 지식교육으로 내모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나쁜 걸 알면서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잘못됐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바뀔까요? 우리나라 교육 단순한 게 주의식 교육, 쓸모없는 교육 다 알고 있어. 왜 안 바뀌는 걸까요? 바꾸기 어려워서? 뭘 바꾸기 어려워? 바꿀 수 있는 건데. 만약 바꾸게 되면 기존에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이득을 더 못 보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교육적인 있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너무 따지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방임하고 개선 안 한다는 거. 자기들이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직무유기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자유는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뭐 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한 게 많죠. 여러분들 교육 쪽에서 뭔가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책임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책임지고.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교육적인 사람들 중에 뭐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책임 안 지려고 하죠. 그리고 처벌받은 적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문제는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럼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 그 서영무 사건처럼 계속 피해자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옛날부터 뭐 이 수험생의 어떤 스트레스, 진로 문제는 옛날부터 저희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 인지하면서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잖아요. 최근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너무 대한민국 10대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가혹한 거라면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이게 바꾸려고 시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바꾸는 액션만 취하지 막상 바꾸는 결과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치 없이 헤매고 겉돌기만 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도. 물론 예전에 비해서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요새는 수험생 방에 캠도 설치해서 감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공부를 자율적으로 하기 싫은데 안 하니까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교육이 제일 안 좋은 거야. 근데 대한민국 강제교육을 너무 당연하게 시키잖아. 교육에서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죠. 원해서. 근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교육은 거의 없어요. 그냥 반강제로 시키는 거죠. 반강제로. 저게 왜 캠을 설치했겠어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근데 왜 공부에 집중 못할까요? 재미가 없고 하기 싫으니까 집중 못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잖아요. 강제로. 강제가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강제라는 게 나쁘다는 거 군대에서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교육에서 아직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이 방식을. 일단은 강압적인 주입식, 이 수동적인 교육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를 왔음에도 자기가 무슨 꿈을 가지고 대학생활 해야 되고 사회에 나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친구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 교육의 잘못이고 어른들 잘못이에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회의 잘못이 생각하지 말, 사회의 잘못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개인의 잘못. 네가 의지가 부족해, 네가 노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아니면 디젤님부터 여기에 계신 어른들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가 바뀌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야 돼. 자기는 안 바뀌면서 왜 남들 보고 바뀌라 그래? 나는 안 바뀌는데 왜 자꾸 정치인들 바뀌라고 그래? 나부터 바뀌어야죠. 내가 개념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개념 있길 바라나? 안 그렇습니까? DJ도 이런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부작용과 이 현실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다면 DJ도 바꾸셔야 돼.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같이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도 책임이 큰 거야. 디제님 책임도 큰 거죠. 왜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저도 책임이 큽니다. 왜냐면 저한테 상담으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더 이상의 이런 인생이나 진로에 대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디젤님 오늘 선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